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배 행정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놀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가해자가 됐는지, 혹시 높은 처벌로 내 아이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먼저 사안에 대해서 자녀에게 정확하게 전달받고 부모가 그 사안을 인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신고 사항을 알려주면 그 사안을 선생님께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돼요. 피해 학생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자녀는 그 피해 입었다고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확인한 사항을 전달받아야 돼요. 통상 절차가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접수를 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해 학생도 따로 불러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눠요. 학교 측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아이가 먼저 학교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피해 학생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자녀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전달받으세요. 이때 선생님하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때 아이한테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말고 아이가 세세한 문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됐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숨길 수도 있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다그치는 것보다는 사안에 대해서 시간별로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매우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모두 적어 놓거나 녹음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초기 진술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지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초기 진술과 내용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됐는지까지 부모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으로 증거 확보예요. 아이들과의 다툼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안은 사실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대화나 SNS DM,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것을 수집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돼요.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는 사람의 지인이거나 그런 이유로 그 피해 학생 측에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접수가 되면 학교 측에서 먼저 사실 조사를 해요. 담임조사나 학교 전담기구,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받고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가 제출됩니다. 학생 확인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서류를 보호자 확인서와 같이 집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류가 어떻게 보면 첫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진술이 나중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류가 제출이 되면 전담 조사관이 제출된 서류와 함께 학생과 보호자를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 자녀가 얘기했던 내용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줘야 되고요. 만약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을 한다면 이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이 조사를 마치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해결이 됐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만약 해결이 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를 요구를 하거나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개최 일정이 잡히면 학생과 보호자는 참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심의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심의위원회는 내용을 종합하고 평가해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한다고는 하지만 해당 자리에서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할지도 모르고 내가 준비한 의견도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개최 전에 보호자 의견서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 제출했던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심의 개최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보호자 의견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시면 불리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있어요. 서면 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그리고 퇴학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처분 수위는 단순히 하나의 행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의성이 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특히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 내 아이의 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진술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돼서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초기 단계에 준비를 하시지 않고 불리하게 진술서와 자료들을 제출한 후에 심의 개최 일정이 잡히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 단계의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서류를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장난이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진술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문서예요. 먼저 사실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날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자녀에게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명확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게 좋고 무조건 다 부인하면 신뢰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받겠다든지 부모로서 어떤 지도를 하겠다든지 부모로서 어떤 도움을 자녀에게 주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라는 말은 신중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도 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기록과 절차의 싸움이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신고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니지만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처분을 줄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